안녕하세요. 부발중학교 학생 여러분. 자, 우리 오늘은 16강 북방민족의 성장과 송나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단원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다시 중국 문명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중국의 당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당나라와는 별개로 이 송나라 시대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보면서 이 강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중세 2단원 때 당나라에 대해서 배웠을 때 당나라는 당나라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만들고 문화권을 만들고 다른 나라들에게 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세계관을 이제 받아들이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조금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일명 북방민족이라고 불리는 그 북부에 있는 유목민족들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들은 중국 송나라와 이 당시에 당나라를 대체한 중국 송나라와 대립하면서 옛날과는 달리 오히려 이 중국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매년 세패라고 하는 공물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먼저 첫 번째 국가로서 요나라가 있고요. 요나라는 거란족이 세웠고 그 다음 국가는 이제 금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서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요 나라들은 뭐 정확히 서하의 경우에는 나라 이름 자체는 하나랍니다.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우리의 서쪽에 있다고 서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건 자 이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래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모두 황제국을 자칭하고 문자를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결코 중국에 꿀리지 않는 국가다라고 하면서 고유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개별로 보면은 예를 들어 요나라의 경우에는 여기 중국의 만리장성 남쪽에 있는 연운 16주를 점령함으로써 이제 중국을 공격하는데 침투하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냈고요. 다음으로 금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북중국 화북 지역을 점령하면서 훨씬 더 영토가 넓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라에 비해서. 반면에 또 서하의 경우에는 영토 자체가 막 크진 않은데 이 나라는 비단길을 장악하고 이제 실크로드로 향하는 루트를 막고 거기에서 이제 중개무역으로 큰 이익을 벌어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 인물들은 이제 각 국가들을 세운 왕들의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방 유목민족과 대치하고 있었던 송나라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자, 송나라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문치주의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문치주의는 어떤 우리가 관료라고 한다면 관리라고 한다면 중세의 관리는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군사를 담당하는 무관이 있고 또 하나는 국가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문관이 있습니다. 송나라는 무관보다 문관을 중요시 여기는 무신보다 문신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기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문치주의라고 했습니다. 송나라는 군사지휘관, 군사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절도사의 권한을 박탈하고 무신들의 어떤 움직임을 굉장히 제한했습니다. 이는 군인의 반란, 일종의 쿠데타로 멸망했었던 당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당나라처럼 망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군사력이 오히려 약화되는 단점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좋은 개혁들도 많았는데요. 먼저 과거제를 개혁해서 황제가 직접 과거 시험을 채점하는 그리고 거기에 순위를 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황제 스스로도 이제 유교적 서양이 뛰어나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능한 인재를 혹은 가문에 가려져서 주목받지 못했던 유능한 인재를 황제가 직접 뽑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권을 축소해서 옛날에 있었던 승상 뭐 이런 식으로 나라를 완전히 관장하는 총리를 없애고 여러 관직으로 이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황제권을 매우 강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어쨌건 이 문치주의로 인해서 군사력이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는 매년 북방민족에게 일명 세패를 바치는 그러니까 일정량의 공물을 계속 바치면서 국가를 평화를 사는 돈으로 평화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맺은 그 맹약을 우리는 전연의 맹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연의 맹약은 거란족과 맺은 맹약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송나라가 한 100년 정도 지속되니까 이 송나라에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세패를 보낸다는 것, 그래서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송나라한테 대단히 굴욕적인 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빈부격차 같은.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왕안석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왕안석은 개혁가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왕안석은 신종이라고 하는 왕이 이 황제가 즉위했을 때 이제 등용되었고요. 여러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묘법, 모역법, 균수법, 시역법, 보갑제, 보마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핵심은 뭐냐면 백성들의 어떤 그 세금이나 이런 부담들을 줄여주고 그리고 어떤 조세를 훨씬 더 합리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군대를 운영하는 것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서 이제 군사력도 강화하고 또 동시에 민생도 안정시키는 그런 개혁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많은 사회 개혁을 요구를 했고 다시 말하면 그 기존에 있었던 좀 부유한 사람들, 기득권층의 많은 권한을 이제 빼앗는 것에 가까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안석의 신법당, 약간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왕안석의 신법당이 있었고 그것에 맞서는 사마광의 구법당이 이렇게 맞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안석 역시도 지나치게 급진적인 정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요 둘이 생각보다 팽팽하게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송나라 내부에서 신법 대 구법이라고 하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을 동안에 이제 북방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송나라를 침공하였습니다. 결국 정강의 변으로 송나라는 상당수의 영토를 잃게 되었고요. 그 뒤 남쪽으로 도망쳐서 이제 남송을 건국하면서 남중국 지역만은 이제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정치적 그리고 외교적으로 보면은 되게 좀 순환을 많이 받았던 송나라였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송나라는 결코 다른 나라들에 꿀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송나라는 농업면에서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업 방식을 만들어냈고요. 또 베트남쌀, 그러니까 안남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인도 카레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 동남아 지역의 쌀들이 있어요. 이 지역의 쌀들을 보급하면서 쌀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여러 공업들이 발전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제철 산업의 경우에는 이 당시 제철의 그러니까 철 생산의 절반을 중국이 담당했었을 정도로 산업적으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그 어떤 산업의 발전은 상업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송나라의 경우에는 무려 세계 최초로 지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폐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상업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대외 무역을 한번 보자면 원래 기존의 당나라에서는 이렇게 비단길을 사용하였는데 이 비단길이 북방민족으로 인해서 봉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는 이제 바다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해상무역을 크게 발전시켰고요. 해상무역이 발전하면서 이 해상무역을 관리하고 또 세금을 매기는 시박사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이 해상무역을 통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송나라의 사회를 보자면 송나라는 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해서 이들이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대부는 유교적인 소양을 갖춘 신흥 계층으로서 귀족과는 좀 달랐는데요. 왜냐면 귀족은 기본적으로 가문의 빨로, 가문의 힘으로 대대손손 이제 관직을 하거나 권력을 얻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사대부 계층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증명하고 권력을 얻는 그런 약간 실력파에 가까웠거든요. 그리고 수도 일단 기본적으로 귀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계층이 송나라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고요. 이 당시의 학문을 성리학이라고 하는데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리학을 발전시켜서
기존의 유학의 종교적 성격을 부여하는 데 성공합니다. 원래 유교는 그 특유의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있어서 종교로 보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요소들을 보완해서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유교를 훨씬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의명분론, 어떤 그 의로운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설사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대의명분론, 그리고 이런 화의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자, 송나라의 문화를 보자면 송나라의 문화는 서민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나라의 귀족 문화와는 다른데요. 귀족 문화는 비싸고 어려운 문화, 그래서 아무나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를 귀족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민 문화의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말하는 거죠. 연극, 연극 보는데 자격이 필요하진 않잖아요. 소설, 인형극 이런 것처럼 생각보다 어떤 이 문화를 향유하는 난이도가 쉬운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막 귀족 문화는 말타기, 활쏘기 이런 말 타고 활쏘기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건 아무나 못하죠. 자, 이런 거랑 다른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일명 4대 발명품이라고 하는 발명품이 만들어지는데요. 특히 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 종이는 이후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유럽 문명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근대 사회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활동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